이강민의 잡지사 6월 7번째 페이지. 수많은 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이 땅의 모든 국군장병, 예비군, 민방위대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 김형준의 밀리터리 함께합니다. 오늘따라 왠지 유독 설레 보이는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 기자가 왜 설레 보이는지는 곧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잠깐 이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사일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잡지사 구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봤는지 군사 위성을 실은 천리마 1형 위성 발사 로켓을 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은 대피 문자 오발령 소동도 있고 했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시간은 며칠 지났지만 그들 우리가 처음 보니까 그날 되게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CBS 아침 뉴스가 오전 7시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날 합참이 로켓 발사를 탐지한 게 6시 29분이고요. 근데 사이렌이 서울에 6시 41분에 울렸어요. 네. 제가 전화 연결로 뉴스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20분 만에 준비해서. 네. 대단합니다. 필요하니까요. 네. 서울시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하는데 서해로 로켓이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 대피 문자 보낸 거요? 네. 너무 부실합니다. 부실하다. 그리고 늦었어요. 일단 6시 29분에 쐈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 6시 32분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문자가 41분에 왔잖아요. 네. 그러면 12분 사이에 그거 이미 다 지나갔고도 남습니다. 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없어요. 네. 일본 오키나와현에 전달된 J-얼럿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이거 내용을 보면은요. 네. 왜 북한 미사일이 어디로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피 지령 판단은 이제 둘째치고 정말 국민들 대피시킨 게 목적이었다면 더 확실하고 빠르게 보냈어야 된다. 확실하고 빠르게 보냈어야 된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미사일과 위성 로켓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사들 보면 어디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북한이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규정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기술을 공유하거든요. 네. 아예 둘을 겸하는 경우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듯이 미소냉전시대 실제로 있었고요.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발사 하루 뒤인 6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이고 기본적으로 발사체 자체는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물론 어떤 궤도로 날아가느냐 이런 건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위성 쪽이 더 정밀하게 지구를 돌게 진입시켜야 되니까 네. 훨씬 더 어렵고요. 북한이 이번 발사에서 실패한 이유가 아직 그런 쪽으로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이후에 곧바로 2차 발사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녹화를 조금 미리 뜨고 있어서 그 사이에 지금 방송일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미래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서 상황에 따라 마음껏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미사일은 조금 큰 무기체계였고요. 사실 김 기자는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작은 걸 갖고 왔다고. 모든 군인의 동반자 총기입니다. 총기. 제가 어렸을 때 비비탄 총만 안 갖고 놀았어도. 왜요? 왜 안 갖고 놀았어도 뭐. 갖고 놀다가 집 옥상에서 혼자 표정 맞추고 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 돈 주고 군사 잡지를 보다가 그게 한 20년 됐어요. 군사 잡지를 어릴 때부터 봤어요? 똑같은 걸 20년 동안 봤습니다. 그게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고 제가 지금 30대니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총하고 같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바닥에서 비비탄 줍줍하던 꼬마가 이렇게 국방 전문 기자, 훌륭한 밀떡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군에서 실탄 사격했을 때 그럼 엄청 흥분했겠네요. 흥분까지는 아니고 즐거웠던 건 맞아요. 그래서 설렜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만 쐈던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지금도 기회가 되면 쏘고 있고요. 민간에도 실탄을 쏴볼 수 있는 사격장이 있어요. 네. 가격은 좀 비싸지만요. 이런저런 총 나오는 게임들 시청자들이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친숙했던 총들을 빌려서 쏴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실탄 사격장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나서 총을 보통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네, 미국은 그런 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하와이에 림팩 훈련 취재 갔었을 때 자유시간에 총포상에 구경을 갔었어요. 근데 그 총포상이 알고 보니까 사격장을 겸하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가 있었는데 실탄 50발에다가 권총 2자루를 빌려서 쏴볼 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쏴봤습니다. 일단 M17이라는 미군 제식 권총하고 제식 채용에서는 졌지만 특수부대나 경찰 같은 데서 사랑받고 있는 글록을 한번 써봤거든요. M17에 대해서는 저는 미군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좋은 권총을 골랐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별로예요? 실제로 좀 납품된 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록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글록은 괜찮았고. 그러니까 출장 가서 딱 하루 자유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에 권총을 쥐고 온 사람 김영준 기자 제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기 주제를 이렇게 골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사실 총 쏘는 법을 모르는 군인은 없습니다. 잘 못 쏘는 군인은 많습니다. 본인은 잘 쐈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특별기획에서 지금까지 다뤘고 또 다룰 주제 중에 누구나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나 만져볼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총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거를 잘 설명하고 다루는 게 기자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의 주제 개인화기 즉 총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편집장님은 총기 이름은 좀 아세요? 아니면 뭐 총 나오는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게임도 안 하고 뭐 총 잘 모르긴 하는데 뭐 K1, K2나 아니면 이제 예비군들이 쓰는 M16, M16 정도. 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16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고요. 네. 인터넷 찾아보면은 또 다른 쌍벽을 이루는 AK랑 함께 M16이랑 AK랑 뭐가 세고 좋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지식인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 초등학교 때도 인터넷에서 일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뭐랑 뭐 중에 누가 세냐 이런 질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뭐 역사적으로 따지면 AK가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AK의 기원이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세계대전이네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의 모든 과학기술은 전쟁 때문에 발전합니다. 총도 여러 종류로 나뉘거든요.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권총이 있고 또 기관단총이 있습니다. 권총은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고 기관단총은 권총을 연발처럼 쏠 수 있는 좀 짧고 작은 소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력은 약한데 총탄을 짧은 시간에 막 쏟아부을 수 있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애용됐어요.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보셨을 세 가지 기관단총을 들고 왔는데 미국 톰슨하고 독일의 MP40 기관단총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전쟁 영화 같은 데서 소위 말하는 그 따발총이라고 부르는 게 저건가요? 네. 비슷한데 소련 겁니다. 맨 아래 세 번째에 있는. 소련 거구나. 네, 파파샤라고 합니다. 얘는 드럼 탄창이라고 해서 둥글고 큰 탄창을 썼는데 이게 70발쯤 들어가요. 70발. 몇십 미터 안에서 벌어지는 근접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고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따발총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죠. 약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소총과 기관총이 있는데 기관총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탄을 탄띠로 막 100발, 200발씩 연결해서 쭉 쏠 수 있고 따다다다다 쏠 수 있고 소총은 군인들이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길쭉한 그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총의 대명사가 우리 할아버지들이 6.25 전쟁 때 쓰셨던 M1 게런드가 있겠습니다. M1 게런드. 네,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2차 대전 때 각각 미국, 독일, 소련의 제식 소총들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 생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 네. 권총은 유효사거리가 길어봤자 몇십 미터고 소총하고 기관총은 몇백 미터까지 교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반동이 세고 위력이 커요. 당시 쓰이던 탄들이 다 그랬어요. 탄도 얼마 안 들어갔고요. M1 게런드 빼면은 한 발 쏘고 한 발 장전하고 다시 한 발 쏘고 한 발 장전하고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맞붙으면은 기관단총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렇겠네요. 1차 세계대전 때는 도시에서는 전투가 잘 안 벌어졌어요. 보통 1차 세계대전 하면 참호전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였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시가전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특히 스탈린그라드 같은 곳에.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데서 총격전을 하다 보니까 몇백 미터 사이에서도 적당한 위력을 보이는 총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서 몇백 미터라 하면 뭐 100에서 200미터, 심하면 100미터 이내일 수도 있고. 그럼 딱 그 정도에 적합한 게 뭔가 필요해졌겠네요. 이러던 와중에 소련의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계를 원래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독소전쟁에 1941년에 참가했습니다. 그랬다가 전차를 타고 참가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는 와중에 독일군의 습격을 받았고 총격전이 벌어져서 겨우 목숨만 살려서 도망갔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때 독일군이 기관단총을 들고 왔어요. 근데 소련 병사들은 아까 보여드린 모신나강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당연히 근접전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칼라시니코프가 병원에서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도 조금 더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총이 없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게 AK 같은 돌격 소총의 개발로 이어집니다. 그렇구나. 기관단총과 기존 소총의 중간 정도 위력을 가진. 이 돌격소총이라는 건 돌격하면서 쏘는 총이라 이런 이름이 붙은 거겠죠? 비슷한데요. 여기서의 돌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에 돌격 앞으로
이거라기보다는 네. 변화무쌍하게 이동하면서 전투를 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위력이 필요하다.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네. 하여튼 돌격소총의 원조는 독일이에요. 독일. 또 독일이에요. 독일어로 슈트룬게베르, 즉 STG-44라고 하는 돌격소총이 2차 대전 중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투입도 됐고요. 네. 이게 기존 소총탄과 권총탄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위력이에요. 네. 그리고 30발쯤 들어가니까 뭐 장탄수도 적당하고요. 소련이 여기에 착안해서 앞으로는 우리도 이런 탄을 쏘는 소총을 만들어야겠다. 네, 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바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거기서 승리한 게 그 유명한 AK-47. 1947년에 채택돼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네. 러시아어로는 압토바트 칼라시니코바. 아, 러시아어 약자 따서 AK구나. 네, 맞아요. 예. 러시아어로는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 이런 뜻이에요. 설계한 사람 이름을 따서. 네. 그 무지하게 춥다 보니까 러시아가 네. 단순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법을 만들어기도 쉬워요. 이게 엄청 큰 장점인 게 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소련은 문맹률이 되게 높았어요. 즉 교육 수준이 낮은 농사 짓다가 징집돼서 온 일반 병사들도 쉽게 조작법을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쉽게 배울 수 있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AK 소총이 보면 옛날 영화가 아니더라도 꽤 현대를 다룬 최근 영화에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문제인데 문제예요? 단순 무식하다는 거는 바꿔 말해서 공업 기술이 낮아도 베끼기가 쉽다는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5만 군데서 이 총의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복제를. 사실 이건 소련이 좀 자초한 것도 있는 게 네. 냉전 시대 때 소위 공산주의 혁명을 한답시고 이 총을 전 세계에 다 뿌려댔어요. 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소련이 안 뿌린 나라에는 중국이 불법 복제해가지고 또 뿌려댔습니다. 이 AK 시리즈가 불법 생산까지 합치면은 전체 생산량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와, 엄청나다. 이게 자동으로 쏠 수 있으니까 화력이 강하고 네. 또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들도 쏘기가 쉽다 보니까 전 세계 분쟁 지역 가면 이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막 소말리아 해적 영상들 봐도 이거 들고 있더라고요, AK.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테러에 악용되거나 국제 분쟁이나 학살 이런 게 격화되는데 일조하기도 한 총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한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에서 처음 도입했고 예비군들도 사용하는 그 유명한 M16, M16 얘기를 해볼까요? 순서상으로는 AK가 나와서 채용되고 나서 M16이 미군에 채용됐습니다. 네. 돌격소총이라는 개념만 따지면은 M16은 AK의 영향을 받았어요. 구조는 조금 달라요. 네. 6.25 때 AK가 투입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군들의 경험으로 미군도 기존 소총이 너무 무식하게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아까 보여드린 M1 게런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했어요. 소련에 칼라시니코프가 있었다면 미국에는 유진 스토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하나요? 이 양반이 이 기회를 노려서 만든 소총이 AR-10이라는 소총이거든요. 10. 이 총은 원래 기존에 무식하게 큰 7.62mm 소총탄을 썼는데 이걸 줄여서 5.56mm 탄을 쓰는 AR-15라는 소총을 만듭니다. 네. 탄 크기는 AK보다 더 작아요. 하지만 탄속이 빨라서 살상력은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플라스틱을 채용해서 무게를 많이 줄였습니다. 가볍다. 네. 처음에는 공군에서 그러니까 전투할 일이 많이 없겠죠. 공군은. 네. 기지 경비용으로 이런 총이 쓰면 좋겠다 싶어서 한 8만 정 정도를 주문해서 쓰는 정도였는데 베트남 전쟁이 터졌어요. 베트남전. 베트남 전쟁은 정글전입니다. 교전 거리가 짧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서로. 크고 무거운 소총 들고 다니다가 당하기 딱 좋습니다. 거기서 하도 당하다 보니까 미 육군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AR-15를 M16A1이라는 이름으로 재식 채용하게 됩니다. 아까 그 8만 정 처음에 뿌렸던. 네. 그게 우리 독자들이 예비군 가서 처음 써보셨을 M16의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소련도 이 총을 노획해서 써보고 나서 이 소구경 고속탄이라는 이 5.56mm 탄의 개념을 따라해서 AK-74라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네. 이 AK-74는 5.45mm 탄을 씁니다. 5.45mm. 특징은 거의 비슷해요. 5.56mm 탄하고. 네. 결과적으로 M16은 AK-47의 돌격소총이라는 개념을 따라했고 AK-47은 M16의 실용성을 따라하게 된 거죠. 서로 주고받았네. 네. 다만 M16은 시작이 사실 군이 아니라 민간 쪽이 먼저였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 민간 시장 같은 데서는 그냥 원래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AR 계열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련 사람이 처음 설계한 AK와 미국 사람이 처음 설계한 AR. 그럼 이제 둘 중에 뭐가 대세가 되나요? 이것도 상황 따라 좀 다른데 냉전 그리고 탈냉전 시대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는 AK가 대세였습니다.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제3세계라고 하는 곳들, 뭐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독자 개발한 총기들도 AK 영향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K2 소총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AR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내부 구조는 AK랑 비슷해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AK가 거기서는 아직 대세인 것 같아요. 거기 뭐 지역도 가까우니까 네. 러시아랑. 부품하고 탄이 흔하거든요. 네. 또 구소련에서 오랫동안 제식으로 쓰여서 AK 재고도 많이 남아있고 네. 고장도 잘 안 나고 예. 정예 부대는 AR을 쓰기도 한대요. 근데 전쟁터 갔다 온 사람들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게 탄 찾아다니려면 골치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 탄을 제때 보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확실하게 있어야 AR 계열을 잘 쓸 수 있겠죠. 네. 또 우크라이나도 겨울에 무지하게 춥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내부 구조가 단순하고 튼튼한 AK가 더 잘 버티겠죠. 만약에 인류가 무슨 재난이 나서 네. 극한 상황에 처했는데 네. 저보고 총을 한 자루만 고르라고 해요. 그럼 저는 AK를 고를 것 같아요. 심플리스트 베스트. 네, 극한 상황에서는. 예. 그래도 뭐 AR도 뭐 특장점이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닐까요? 아까 제가 정예 부대가 AR을 쓴다고 그쵸, 말씀을 그쵸. 드렸잖아요. 예. 그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AK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못 받은 소련 병사들도 단기간에 군인으로 만들고 러시아의 가혹한 환경을 버티기 위해서 단순 무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AR은 AK보다는 조금 섬세하지만 이게 조작성이 상당히 좋아요. 한 손으로 대부분 조작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AK도 써봐서 알거든요. 네. 근데 AK는 안전장치나 뭐 탄창 범치 이런 게 되게 조작하기 불편한 구조예요. 그래요. 빨리빨리 조작하기 좀 불편해요. 예. 이런데 AR은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런 조작성을 따라갈 수 있는 소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조작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도시나 건물 안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네. 이게 생사가 초 단위로 갈립니다. 심하면 0몇 초 단위로 갈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작이 살짝 불편해서 버벅거리다가 저한테 총알이 박힙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예부대에서 쓰는 거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로. 특수부대처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AR을 선호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또 AR이 나중에 발전해서 조준경 같은 걸 달기가 굉장히 편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조준경. 예. 옛날엔 개인마다 조준경을 지급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격수만 쓰는 거 아니냐 했었었는데 네. 조준을 빠르게 해주는 조준경이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발전했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부가 장비를 달 수 있고 조작이 편하다는 건 그만큼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네. 먼저 쏠 수 있다. 확실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재난이 아니라 전쟁에 투입돼야 된다. 그럼 저는 AR 고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난 시에는 AK를 고를 거고 전쟁 시라면 AR을 고르겠다. 네. 그게 이제 M16이 세냐 AK가 세냐에 대한 김 기자의 답변이군요. 네, 그렇죠. 상황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만능 무기는 없다고. 상황 따라 다르다는 거. 네. 자, 그럼 우리 군의 주력 총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총기들을 우리 군이 써왔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실 지금 제식으로 쓰이는 K1A, K2 있잖아요. 네. 예, 그 전에 M16을 쓰다가 국산 총기가 개발되면서 이걸로 바뀌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AR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80년대에 개발됐다 보니까 좀 오래됐고 당시에 우리 기술력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조 AR만큼 조작성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군에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특수부대가 쓰고 있는 K1A를 좀 더 나은 총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네. 1만 5천 정 정도 되는 물량을 업체랑 군이랑 함께 개발하는 체계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700정 물량을 업체가 만든 걸 그대로 사오는 구매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이 체계 개발 사업은 중간에 방산비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잘 안 되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복잡한데 네네. 선정됐던 업체 임원이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바람에 아이고. 그렇게 됐고 예. 지금 소개할 업체랑은 다른 신생 업체입니다. 지금 소개할 업체는? 예, 네. 구매 사업의 승자가 얼마 전에 결정이 났는데 예. 아까 계속 말씀드리던 K1A, K2를 개발했던 옛날의 이름은 대우정밀, 지금의 이름은 S&T 모티브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STC-16이라는 총이고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STC-16. 네. 예.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1,700정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은 또 1만 5천 정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체계 개발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군 차기 제식 소총이 되는 겁니다. 차기 제식 소총이면 최소 50만 정이에요. 예. 네. 합쳐서 2만 정도 안 되는 사업이 사실 업체 입장에서 크게 이익이 되진 않지만 차기 소총 사업에 기반이 되면은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군대는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사람 목숨 거니까. 네. 그러면 일단 채용돼서 써보면은 그리고 써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채용할 총기도 그거랑 비슷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 1,700정의 물량은 네. 우리나라 육해공군 특수부대 중에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먼저 지급될 예정인데 저는 이 총 써봤습니다. 업체 방문해서. 써봤어요? 네, 지금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먼저 또 써봤구나. 야, 와,
제가 한 발씩 쏘다가 흔들림이 없군요. 제가 총을 몇 년을 쐈는데요. 저게 이제 STC-16. 네네. 이제 특수부대는 저 기관단총으로 대체가 될 예정이다. 네, 1,700여 정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소총이 한자로 이제 글자를 보면 작은 총이란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접전에서는 오히려 너무 좀 오히려 크고 좀 무거워서 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짜 작은 총, 소총, 권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한자로는 주먹권이라고 합니다. 주먹권. 어깨에 견착을 안 하고 한 손에 들고 쏠 만큼 작은 크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리볼버랑 자동권총으로 나뉩니다. 네. 리볼버는 회전 탄창식 권총이라고 해서 경찰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시는 거 봤을 거예요. 탄이 들어간 약실, 이걸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실린더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실린더가 돌아가면서 발사가 됩니다. 예. 이게 장점이 있는 게 만들기가 쉽고요. 네. 그다음에 단순하고 사고가 안 납니다. 오래된 권총들이 이런 형태가 많죠. 러시안 룰렛 할 때 쓰는. 맞습니다. 그죠? 그거 맞아요. 그 사고만 아니면 사고가 잘 안 난다. 네. 예. 6발 중에 한 발만 넣고 하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단점이 있는데 6발밖에 안 들어가고 재장전이 느립니다. 네. 탄을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자동 권총. 조금 더 정확히는 자동 장전식 권총입니다. 네. 탄창에 탄을 여러 발 넣어서 총에 장전하면요, 탄이 발사될 때마다 그 폭발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슬라이드가 후퇴 전진을 해요. 그러면서 다음 탄을 장전을 해두고요. 아하. 탄이 떨어지면 예비 탄창 바꿔 끼우면 됩니다. 네.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서 1, 2차 대전 때 활약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권총이 1911이라는 권총이에요. 우리 청취자들 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이름으로는 45구경. 45구경. 45구경은 사실 탄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탄 쓰는 권총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사진을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45구경 얘기하니까 저희 수요일에 나오는 곽재식 작가가 떠오르는데, 그분이 미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45구경이라는 구경 단위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굉장히 한탄하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미 정해진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5구경이 45mm가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니고 인치를 바탕으로 한 건데, 총알의 직경이 0.45인치라는 뜻이에요. 즉 11.43mm. 리볼버를 말할 때 흔히 389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0.38인치, 그러니까 9mm. 네. 하여튼 이런 총들이 1, 2차 세계대전에서 잘 쓰였고 사랑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네. 여기 쓰는 탄도 무겁고, 그리고 총도 다 금속으로 만들어요. 저 45구경 써봤거든요. 예. 이거 1kg씩 합니다. 1kg? 네. 이거 허리에 차고 다니면은, 네. 하루 종일 차고 다니면은 허리가 진짜 아파요. 측만 오겠는데. 그러던 와중에 네. 1980년대가 돼서 오스트리아군에서, 네.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군에서 네. 신형 권총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허. 여기에 가스통 글록이라는 사람이 자기 총을 내놨습니다. 네. 이 사람은 원래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네. 오스트리아군에 칼 팔던 사람이에요. 칼. 네. 그 총은 이거 전에 만들어 본 적도 없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플라스틱, 조금 더 정확히는 고분자 폴리머로 권총을 만들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유는 단순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거든. 아무도 안 해봤긴 했지만. 그리고 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 했으니까.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네. 어. 그리고 그렇게 만드니까 무게가 가벼워졌고요. 그렇죠. 플라스틱이라서 녹이 잘 안 씁니다. 아, 내구성도. 플라스틱에 녹 쓰는 거 보셨어요? 난 못 봤죠. 네. 예. 물론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프레임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총몸, 아래 총몸. 네. 그것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네. 위에 슬라이드는 금속이에요. 아. 다이아드 2라는 영화에 보면은 네. 이 글록이 엑스레이에 탐지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뻥합니다. 금속이 있어요. 네. 예. 탐지됩니다. 네. 네. 아, 다이아드 고증.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는 보수적이니까 이딴 걸 누가 쓰냐고 했는데, 근데 써보니까 튼튼하고 편한 거예요. 그렇죠. 방아쇠도 또 적당해가지고 네. 안전장치가 없거든요, 이게. 네.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말인즉슨 홀스터에서 권총을 뽑아서 별도로 안전장치를 안 풀어도 쉽게 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권총집에서 바로 뽑아서 쏠 수 있다. 네, 가볍고 탄이 막 15발, 17발씩 들어가니까 네. 전 세계 경찰이랑 군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어허. 저도 이 총을 쓰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 총 오늘 갖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총을 들고 지금 CBS 왔어요. 지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자세 나온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록. 네. 예. 지금 그거 꽤 무겁죠, 저것도. 네, 실총보다는 가볍지만 네. 이것도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소품을 챙겨오는 게스트 또 없습니다. 예, 고맙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사용되는 총기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문제는 총기가 군이 아닌 민간에서 잘못 사용됐을 때 엄청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에도 총기 사고로 최소 16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김 기자가 볼 때는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사고가 잦은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총 갖고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갖고 다니는데. 진짜 총. 네. 예.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경찰 부르면 경찰 오는데 30분 넘게 걸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시골 같은 데서는. 네. 그러니까 개척시대 초기부터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총기 소지 권리가 수정헌법 2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영어로 세컨드 어멘드먼트라고 하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총기가 너무 무분별하게 퍼져가지고 온갖 범죄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총을 쏘고 다니는 겁니다. 저 그거 정말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총을 개인적으로 좋아해도 집 앞에 편의점 갈 때 호신용 권총이 필요해서 그걸 들고 다니기는 싫다. 네. 그럽니다. 너무 싫습니다. 네. 문제는 전미 총기협회, NRA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이익 단체들이 총기 규제를 나라에서 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인이나 네. 차기 대권 주자들도 막 눈치 보고 이러는 거겠죠. 네. 예. 물론 이제 규제가 만사가 평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한데 그거를 어느 정도 가로막는 그런 게 심하다는 거죠.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미국은. 네. 예. 저 총의 정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총기 소지 불법인데 저거 들고 다니나요? 총을 만져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예. 첫 번째, 군대를 간다. 어허. 갔다 오신 분들은 다시 가시고. 두 번째,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에 간다. 이민을 간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실탄 사격장에 간다. 예, 성인이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 대리만족을 한다. 대리만족? 예. 사실 제가 총을 여기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지금 갖고 온 게 4번이에요. 대리만족을 한다. 뭐 무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비비탄 총. 지금부터는 이제 에어소프트 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에어소프트 건. 예, 제 취미가 이거예요. 잘 보시면은 아이고. 예. 실제 총이 아니라는 표시로 네. 여기 지금 총열이 빨간색이죠. 칼라파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네, 네. 실제 총기 소지 허용 국가에서도 대개는 이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이 이걸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사실 시청자분들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는데 성인용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다. 네.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네. 배터리의 힘으로 주사기처럼 생긴 피스톤을 압축해서 공기 힘으로 비비탄을 밀어주는 전동건이 있고요. 따로 가스를 충전해서 그 가스가 비비탄을 밀어서 나가게 하는 가스건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나온 건 후자예요. 저희 가스건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10,000원 주고 샀던 비비탄 그 장난감 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 네, 그거는 에어코킹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원리는 첫 번째랑 비슷한데 배터리가 없어서 그 피스톤 후퇴시키는 걸 사람 손으로 직접 해줘야 돼요. 그럼 김 기자가 들고 온 저 가스총은 실제로 위험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고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글을 또 가져왔군요. 네. 에어소프트 건이라고 해도 진종호 같아, 진종호. 예. 반드시 고글을 쓰고 총구 방향이나 방아쇠 같은 거 안전 수칙을 진짜 총하고 똑같이 다뤄야 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스튜디오 한계상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편집장님이나 혹은 다른 분들한테 총구가 안 가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방아쇠 후레도서도 손가락을 무조건 떼고 있고. 네. 저도 오늘 심기 안 건드리려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총을 잡을 때 슬라이드를 당겨가지고 안에를 보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약실에 탄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항상 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실탄에서는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가정하고. 네, 예. 실용적인 이유도 있는데 실제 총에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거 에어소프트건 집에서 갖고 놀다가 이거 약실 확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집에 모니터 날려먹은 사람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모니터면 그 양반이지. 진짜 눈 다치고 이래봐요. 그러니까요. 잘못 샀다가. 네. 예. 하여튼 이거 몇 미터에서 몇십 미터 정도 날아가는 게 고작이긴 한데 실제 총기에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죠? 훈련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용으로. 네, 뭔 얘기냐면요. 네.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는 사람하고 사람이 교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실탄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런데 에어소프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총기에 부품을 바꿔서 페인트탄을 넣는 시뮤니션, 우리말로는 모사탄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예. 이거 좀 비싸요, 근데. 탄값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네. 에어소프트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실 텐데 예. 교전 거리가 좀 짧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몇 번씩 서로 쏘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모의 총기로 실제 훈련을 그럼 하는 것도 봤나요? 네,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군에서 실제로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예. 훈련 목적하고 필요에 따라서 실제 총 대신 이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훈련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데서는 아예 부대 예산으로 구매를 해주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떤 지휘관이 승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정말로. 싶다. 네. 일본제랑 대만제가 요즘 대세거든요. 특히 대만이 최근 10년 사이에 이걸 좀 잘 만들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좀 슬픈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배경이죠? 최근 10년 사이는 중국이 팽창주의적 행보를 하게 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국제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가끔씩 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에어소프트 건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네. 이때 쓰는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훈련용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불법 모의 총프로 서바이벌 게임을 한 동호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회원들이 검거됐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총기도 불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스포츠로서 이런 총기를 즐기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제가 기자긴 하지만 저 포함해서 동호인들이 치를 떠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치를 떤다. 뭐죠? 네. 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보면은 모의 총포를 단속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있는데 이게 좀 비현실적이에요.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쓰는데 0.2줄까지 위력이 제한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0.2줄이 총알을 그냥 집어 던지는 정도예요. 겨우. 그래서 군에서 훈련용으로 쓰려고 해도 사거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 교전거리가 너무 짧아지는 겁니다.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본하고 대만에서는 둘 다 총기를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허용하는 위력이요. 일본은 우리나라 5배, 1줄 정도고요. 대만은 20줄 정도. 우리나라 100배예요. 야. 유럽하고 미국은 실제 총기가 소지가 가능한 나라들도 있으니까 더 세고요. 네.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는 규제가 강하다는 편인데도 우리나라의 5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용가리 통 빼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무분별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런 고글을 안 쓰고 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책임질 수 있는 성인 위주로 팔고 그리고 또 설사 위력을 약하게 해서 팔더라도 안전교육을 진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고글을 꼭 써야 돼요. 다른 건 없어도 고글은 꼭 써야 됩니다. 고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CBS 기자가, 정규직 기자가 이렇게 고글을 쓰고 여러분께 읍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네요. 그러게요. 뭐 인생의 절반을 총과 함께 살아왔다고 본인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오죽 많겠습니까만은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다음 시간 주제도 미리 생각해 두셨는지. 그 전쟁 영화를 보면은 보병들이 싸우고 있는데 두두두두두두 하고 나타나는 헬리콥터 있잖아요. 헬리콥터. 네, 그걸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군 생활을 헬기 부대에서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군 생활 내내 헬기를 봤는데 잘 알겠네. 국방부 출입하다 보니까 헬기를 또 한 10번 이상은 타봤어요. 영화에 나오는 헬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왜 나왔고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헬기의 모든 것을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김형준의 밀리터리 여기까지.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